안녕하세요.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합작 투자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세밀한 조항들을 주요 조항들 위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 리스크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작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측에서 남성분, 여성분 양측에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공동의 방향성을 추구를 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이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 결혼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합작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연을 맺고 서로가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 서로 강점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합작 투자를 하는데 사실 모든 부분에서 해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합작 투자 계약서를 통해서 사전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툭 터놓고 오픈을 해놓고 서로 구체적인 조항들,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화시키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합작 투자 계약서의 중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2장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뼈대를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합작 투자 계약서, 저희 법무법인에서 활용을 하는 투자 계약서를 보면 먼저 1장에는 큰 제목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회사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분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관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정관은 회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구성을 하는 상법상 필수적인 다큐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관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고요. 정관의 세부 조항들에 대해서도 양사에서 충분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지분 비율이죠. 양사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할 때 50대 50, 스타벅스처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미국 본사와 이마트가 50대 50이죠. 50대 50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이소처럼 51대 34%, 그 다음에 나머지 지분권자들 이런 방식으로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차이가 많이 8대 2로 갈 건지, 아니면 6대 4 이런 것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은 건 51대 49의 지분 비율이죠. 이런 방식의 지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명시를 합니다. 만약에 지분을 결정하고 나서 추가적인 신주인수 사항이나 유상증자가 됐을 때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조항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 만약에 가까운 미래, 예를 들면 3년 이내에는 흑자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있을 경우에는 양사가 몇 대 몇 수로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크게 회사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들, 정관이라든지 지분 비율이라든지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명시를 하고요. 회사 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주총회죠. 그래서 주주총회는 개최는 어디서 하고, 보통 정관상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하고, 의결은 어떻게 하고, 주주총회의 의장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사와 감사와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사의 수를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2명 이사를 선임한다. 아니면 3명 이사를 선임한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6대 4의 구조면 A라는 법인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사 지명권을 그 비율에 따라서 3명을 우리가 선임을 하고 B라는 법인 40% 지분권자는 2명을 선임을 한다. 그러면 이사회도 과반을 A라는 법인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분 비율과 고려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의 수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이사의 의장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한 개는 만약에 이사가 동수다, 2대2다, 아니면 3대3이다 이럴 경우에 지분도 동수다. 그럼 50대 50인데 이사회의 이사들도 동수예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표이사를 과연 어디에서 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2년씩 돌아가면서 한다. 아니면 대표이사는 A가 우리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분 비율, 이사의 수, 대표이사 이 세 가지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초반에 어떻게 짤 것인지가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가버넌스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합작투자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초반에 언급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이 계약서의 초안에는 1인의 대표이사를 두면서 대표이사는 A라는 법인이 지명을 한다. 그래서 지분이 5대 5고 이사의 수도 동일한데 대표이사는 A가 지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계약서도 있고 또 5대 5의 경우에는 3년씩 대표이사를 번갈아서 지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운영의 묘를 적절히 살리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집행임원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감사 중요한 부분이죠. 인스펙션을 하는, 견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감사는 누가 지명을 할 수 있는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어떤 부분에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계약서에 밝히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 운영과 관련돼서 뼈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회계 보고와 관련된 부분들. 회계 연도는 보통은 우리나라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죠. 그죠? 근데 뭐 6월 결산이 있을 수도 있고 9월 결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계 연도를 어떻게 정할지, 회계 장부는 어떻게 관리할지, 회계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 누구에게 맡길지 이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명시를 하면 구체적일수록 향후에 분쟁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사전에 이렇게 좀 계약서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1장은 회사의 기본적인 조직,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제 2장으로서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 그냥 발을 빼거나 주식을 일부를 팔아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의 핵심적인 역량과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결혼을 한 것인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그냥 넘겨버린다든지 그래서 제3자가 끼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고 합작법인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이 밖으로 샌다든지 그 다음에 분쟁이 또 생긴다든지 제3자가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합작 투자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주주간 계약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식 양도 제한은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양도는 제한할 수 있느냐?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양도는 첫 번째, 기간을 정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합작 투자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간은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기간을 좀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년간, 2년간, 3년간. 이 기간 동안에는 주식 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합작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완전히 올인해서 집중하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식 양도 제한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기간과 관련된 제한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양도 제한 기간을 예를 들면 3년으로 정했다. 근데 3년 이후에는 그러면 자유롭게 양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3년 후에 양도할 때조차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최소한의 제한을 둘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합작 투자 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돼서 상대방 주주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조항 두 가지가 바로 우선 매수권이라는 조항과 동반 매도권이라는 조항이죠. 우선 매수권의 조항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선 매수권은 이런 겁니다. A라는 주주가 3년 동안 기간 제한을 받고 나서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이 사람 자금이 좀 필요해서 3년 이후에 매도를 할 때, A라는 주주가 매도를 할 때 이 매도 당사자, 매수를 할 당사자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C한테 매도를 할 때 먼저 어떤 조건으로 매도를 A가 할 것인지를 B에게 먼저 통지를 해서 A가 C한테 팔 이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선 매수권입니다. 즉 B 입장에서는 야, 니네가 딴 사람한테 팔 거를 그냥 나한테 팔아, 같은 조건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매수권은 이런 방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양도 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어느 당사자가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도 주주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며칠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고, 사전 통지를 받은 B라는 주주는 며칠 이내에 본인이 우선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서 통지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선 매수권은 통지를 하는 것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통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 금액을, 주식 매수 대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조항이 바로 우선 매수권 조항입니다. 자, 우선 매수권은 먼저 A가 제3자에게, C에게 주식을 팔 때 B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 매수권이고요. 반대로 동반 매도권이라는 조항이 있죠. 뭐 태그 얼롱 조항이라고 하고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죠? 특히 소수 지분권자가 합작 투자 계약을 한다,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넣어야 될 핵심적인 조항이 바로 동반 매도 청구권입니다. 보통은 M&A가 된다, 아니면 누군가 지분을 산다라고 하면 소수 지분권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 지분권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회사를 예를 들면 카카오가 우리 회사를 산다라고 하면 뭐 5% 가진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한 60%, 70% 아니면 51% 가진 다수 지분권자의 주식을 사서 M&A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이 동반 매도권 조항이 없으면 5%나 10% 가지고 있는 주주는 낙동강오리알이 되죠. 본인은 엑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 지분권자는 지분을 전부 다 팔고 해피하게 가고, 본인은 지분을 팔지도 못하고 애매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바로 동반 매도권 조항인데요. 동반 매도 청구권은 이런 겁니다. A가 C에게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팔려고 할 때 B라는 친구에게 사전 통지를 해서, 야, B야, 내가 C에게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너도 이런 조건이면 같이 팔래? 라고 반드시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조건이면 나도 그냥 같이 팔게, 우리 것도 같이 좀 팔아줄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항이 바로 동반 매도 청구권입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으면 A는 B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본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고, B는 그 상황에 있어서 충분한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회도 없이 본인은 그냥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동반매도 청구권 조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도 제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어느 당사자가 보유 주식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도 주주가 예정 양수인에게 매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정 양수인에게 함께 매도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구체적인 조건을 전부 다 설치를 하면서 B에게 알려줘라. 예를 들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기간 30일 전에 반드시 통지를 해줘라. 그럼 B가 그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반드시 A에게 같이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려줘라. 그렇게 알려주고 나면 A는 C와 논의를 해서 그럼 나 혼자는 못 나가니 B 지분 몇 프로 주식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팔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양도를 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볼 게, 첫 번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주식을 양도할 때도 상대방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과 동반 매도 청구권을 우리가 부여를 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관에 그리고 등기상에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게끔 그렇게 이사회 사전 승인 조항도 얼마든지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 제한과 관련돼서 상대방이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기간 제한, 두 번째,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만든다. 세 번째, 양도를 할 때도 동반 매수권과 우선 매수권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합작투자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조와 함께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과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주식을 양도할 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특히 합작투자계약서의 어떤 독특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지분이 50대 50의 지분이다. 이런 경우에 사실 A라는 법인도 50%, B라는 법인도 50%, 그리고 이사회도 사실 동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인수합병을 해야 되는데 A는 반대하고 B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보틀렉이다, 교착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스타트업이다 아니면은 기업이다, 굉장히 급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해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찬성을 하지도 못하고 반대를 하지도 못하고 서로 간에 알력 다툼만 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최악입니다. 그죠? 사실 의사결정을 해야 기업은 그때그때의 상황들을 겪어낼 수 있는데, 이런 교착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어떤 한쪽의 대표이사를 정해서 그 대표이사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대표이사에게 캐스팅 보트를 준다, 이런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힘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럴 때는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한쪽 당사자에게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알력 다툼을 하면은 양쪽 다 공멸의 길로 갈 수가 있으니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 주식을 팔고 나가겠다라는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너네의 주식을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냥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어떻게든 이 사업체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라는 취지의 조항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착 상태의 해결과 관련돼서
풋옵션 조항과 콜옵션 조항입니다. 풋옵션 내려둔다는 건 거죠. 우리가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면 팔게. 그 다음에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콜을 행사를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죠. 이 풋옵션과 콜옵션 조항이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는 그럼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을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된다면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4대 회계펌 중에 한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주당 가치를 평가해서 이 주당 가치를 적용한 금액을 콜옵션 또는 풋옵션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콜옵션 행사라고 해서 당사자들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착 상태가 벌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행사의 의사를 밝히고 행사일을 정하고 매매 대상 주식 등을 정해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행사의 절차일 거고요. 특히 이제 매매 대상 주식의 공정 가치를 산정할 때 있어서 본주에서의 매매 대상 주식의 공정 가치란 국내 순위 4위 이내의 회계법인 중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선정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한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나 이 공정 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에 따라서 누가 주체가 돼서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반영한 주당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교착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합작 투자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A라는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합작투자법인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 말고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해서 신규로 진출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또 합작투자 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건들지 말자. 이 부분은 서로 노터치하자. 그래야만 합작투자법인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정하는 조항이죠. 이게 이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그죠? 당사자들은 본 계약 기간 동안 회사를 통하여 아래 경업금지 대상 사업을 수행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국내외에서 아래 경업금지 대상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신설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제한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업체를 만드는 이 합작투자법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서로 뒤통수 치지 않는 그런 구조를 서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조항들은 비밀 유지 조항이나 일반 조항들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들,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일 경우에는 배당을 하자. 아니면 이런 조건일 경우에 차등 배당을 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임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어느 정도 풀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몇 퍼센트 정도의 주식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임직원들이 모티베이션, 사기 부여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 내에서 스톡옵션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합작법인의 설립과 운영과 향후에 발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합작투자계약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꼼꼼하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둔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사항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원만하게 처음에 협의할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향후에는 훨씬 더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류재현 변호사였고요. 여러분, 합작 투자 계약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양측에서 결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회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서 더 신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합작 투자 계약서와 관련돼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